소금은 생명이다 1편부터 16편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사틴 박사의 정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단축시키기를 원하는가 라는 다소 재미있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분이 소금협회의 부회장을 역임을 하고 있는 사틴 박사입니다. 그 내용이 소금 섭취를 10g 이상 하는 국가들이 WHO 수준의 6g을 섭취하는 국가에 비해 기대 수명이 훨씬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평균 수명과 같은 말입니다. 영세인 태아가 죽을 때까지의 그 여명 기간을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WHO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 소금 섭취량과 이 평균 수명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푸른 점 하나가 한 개의 국가니까 대략 WHO가 권장하는 소금의 섭취량이 이 부분입니다. WHO가 나트륨의 그런 어떤 섭취량을 2.3g으로 권장하는데, 그 권장하는 기간 안에 들어있는 국가들의 군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10g 이상 섭취하는 국가의 기대 수명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소금 섭취량과 국가들의 평균 수명은 이렇게 비례관계로 증가했다. 소금을 적당하게 섭취하는 국가일수록 평균 수명이 높았다. 이런 내용을 1편에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1편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2편인데 Scientific American Journal에 발표된 그 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소금과의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소금은 고혈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소금에 대한 과학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소금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제가 이 소금은 생명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린 영상 중 가장 조회수가 많은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혈압 저널에 실린 총 6,250명의 대상과 관련된 그런 연구에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고혈압 환자나 혈압이 정상적인 정상인에게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인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게 고혈압이나 심장마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솔트 스타디라는 게 있는데, 인터솔트 스타디는 52개의 국제연구센터에서 대상 집단의 혈압과 나트륨 섭취를 비교했으며, 나트륨 섭취와 고혈압 유병률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나트륨과 고혈압은 역시 관련이 없다. 하루에 14g의 소금을 먹은 집단의 혈압은 7.2g 먹은 집단의 평균 혈압보다 낮았다. 소금을 많이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낮았다라는 거죠. 그 큰 이 소금이 끼치는, 혈압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게 인터솔트 스타디의 가장 주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장에서 소금이 많으면 내보내고 적으면 회수하는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좀 먹으면 남으면 내보내고 부족하면 다시 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섭취량이 이렇게 7g씩 차이가 나도 하루에 큰 영향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무조건 저염식을 지금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굉장히 잘못된 그런 소금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극단적으로 나쁜 정책을 펴는 우리 식약처 보건복지부는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소금은 생명이다 3에서는 소금은 무엇인가?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의 화합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소금 100g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몇 g일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소금을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Na와 Cl의 그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네랄을 제외하고 그러면 100g의 소금에 든 나트륨의 무게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쉬운 문제를 맞히는 분이 없다. 그러니까 소금 100g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저염식으로 나트륨 양을 줄여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100g의 소금에 나트륨이 얼마냐고 들어있느냐고 물으면 100g이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엉터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반반씩 붙어 있으니까 무게가 50g일까요? 이게 또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100g의 소금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우리가 뭐 줄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줄인다. 이런 거는 참 잘못된 게 아닐까. 이 소금은 생명이다 3편에서는 우리가 이 소금을 공부를 해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땀 흘리고 온 아이한테 오늘 저녁에 또 싱겁게 먹여서 저염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소금 100g에 든 나트륨의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3편에 가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4편에서는 미네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소금을 두 가지의 미네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 미네랄은 하루 필요 양이 100mg 이상 이런 나트륨, 염소,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황 요 7가지를 주요 미네랄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런 미네랄들은 비록 그 양이 적기는 하지만 효소 활성 작용은 물론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이런 것들을 100g 미만이 요구가 되는 그렇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미량 미네랄이다.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 속에 든 미네랄 양은 얼마인가? 소금 속에는 100%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미네랄인 나트륨과 염소는 약 97%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나트륨과 염소는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트륨을 미네랄이 아닌 악마의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죠. 그리고 미량 미네랄들이 존재하는데 나트륨과 염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미네랄들이 이 정도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소금은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미네랄의 어떤 설명에 대한 미네랄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에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금은 생명이다 4편에서 역시 책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분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Dead Doctors Don't Lie라는 닥터 월렉 박사의 책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미네랄이란 이런 제목으로 이 책이 미네랄에 대한 바이블이다 라고 할 정도로 미네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닥터 월렉이 하는 이야기는 생명 그 자체의 기본적인 기능은 미네랄 없이 수행될 수 없다. 그래서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의사들은 영양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미네랄을 잘 섭취를 하면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많은데 의사들은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진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소금이 없으면 위염산을 만들 수 없다. 위산 역류의 원인은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부족이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셀리악병에 걸릴 수 있다. 글루텐 불량증이죠. 글루텐을 소화를 할 수 없고 몸에 장이 아픈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다. 이 소금은 생명이다 5편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 간간히 댓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 읽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싱겁게 먹고 물 많이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자꾸 아파서 이 책 읽고 생각이 확 전환됐어요. 지금은 짜게 먹고 식후 1시간 후 물 한 잔 먹으니 건강해지더라고요. 물만 많이 먹으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요법이죠. 체내 염분 농도를 떨어뜨리고 이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이 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과 적당한 소금을 먹었더니만 이렇게 건강해지더라는 경험담이 올라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6편에서는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 아니다 라는 이 사틴 박사의 이분 이름이 몰튼 사틴이죠. 박사의 3분 남짓 되는 영상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굉장히 저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조금 낮은 그런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 우리가 소금과 고혈압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3분 만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링거를 맞는데 생리식염수죠. 이게 1000ml에 9g의 소금 1000ml의 물에 9g의 소금을 넣으면 생리식염수가 되죠. 이것을 하루에 보통 환자들이 3백을 맞을 경우에 약 27g의 소금을 혈관으로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혈압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왜 소금이 혈압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소금이 혈압이 원인이라면 하루 27g 이상 우리가 매일 이 생리식염수를 맞아도 혈압에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7편에서는 참 답답한 마음에 이런 제목을 한번 따봤습니다. 아이에게 저염식을 강조하는 것은 아동학대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소금을 공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TV나 우리나라 정부 건강 그런 정책으로 소금 줄이기 운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아이들에게 싱겁게 먹이거나 아예 안 먹이려는 이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게 내 아이의 건강에는 정말 너무 좋지 않아서 빨리 이러한 그 나쁜 문화는 깨뜨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문구를 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는 절실하게 소금이 필요한데 먹이지 않으니까 나는 먹고 싶은데 건강에도 먹으면 좋은데 왜 안 주냐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제가 각 그 편마다 하는 이야기가 정책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7표들 보고 정말 좋은 댓글이 달려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름날이면 우물에서 갓 기른 찬물 한 대접에 장독에서 떠온 먹물처럼 새까만 간장을 타서 즐겨 마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86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고혈압, 당뇨 등등 어떤 질환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91세인데 역시 성인병에 관련한 질환은 없이 살고 계십니다. 저염식에 대한 붐에 얼마간의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짜고 맵게 먹기로 친구들에게 유명한 저의 식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58세인 저 역시 어떠한 성인병 조짐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서야 저의 식성에 대한 꺼림칙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쭉 짜고 맵게 먹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는 좋은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댓글을 소개하는데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일반 분들도 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식성대로 가족들이 뭐 이렇게 짜게 이렇게 드셨는데 모두 건강하다. 그런데 이게 싱겁게 먹으면 일단 제가 맛이 없다,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금이 빠지면 뭐 싱겁게 하면 음식이 맛있습니까? 그게 맛이 없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싱겁게 먹으면서도 건강을 해치고 참 이게 뭐 바보 같은 짓인데 이렇게 입맛대로 음식을 짭짤하게 맛있게 먹고 건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음은 역시 사틴 박사의 영상인데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목이 저염식이 좋다는 것은 사기다. 이게 건강을 해친다. 이렇게 했는데 저염식이라는 게 그 제약협회에서 미국 FDA에 권고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국가의 정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부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서 평균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것, 평균 수명이 줄어든다기보다는 평균 수명이 낮았다라는 거죠. 참 평균 수명이 낮았다라는 그런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심장병이나 당뇨에 걸릴 확률이 크다. 저염식을 했을 때 심장병이나 당뇨에 걸릴 확률이 크더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소금은 생명이다 8편에 이분은 여러 편의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저염식이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이게 건강을 해치는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정말 이 내용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꼭 한번 챙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8편의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 식품, 제약업계는 국민들이 병들어 죽길 바라는 걸까요? 왜 소금을 줄이라고 강요하고 세뇌시키는 걸까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에 포함하자면 WHO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비밀을 알고 있을 거예요. 소금을 줄이면 저염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초래된다. 신장의 병을 시작으로 해서
면역력 저하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약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음모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분이 이런 무서운 세상이죠. 모르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9편에서는 데이비드 박사의 이 Salt Your Way to Health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몸의 정상적인 대사 기능은 불가능하다. 저염식은 미네랄 부족을 유발할 것이며 만성질환을 가져온다. 지금 우리가 차례대로 이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에는 종류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하였을 때 고혈압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면역, 호르몬계, 몸의 다른 부분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금 먹으니까 좋아지더라. 사실 나의 임상 경험은 혈압을 제어하기 위해 소금을 줄인다는 것이 전혀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소금 줄여서 혈압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은 이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임상 경험은 우리 몸에 소금 부족 상태가 존재하는 한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이 당신의 행복한 생활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계속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10편과 11편에서는 RAAS,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해서 RAAS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중요한 챕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빼놓지 말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효소를 내놓게 되고 이 간에서 분비되는 엔지오텐시노젠과 합쳐져서 엔지오텐신1을 만들고 또 폐에서 분비가 되는 에이스라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엔지오텐신2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엔지오텐신2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또 중요한 게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합니다. 부신의 명령을 전달을 해서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시키는데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시키면 나트륨을 다시 재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륨은 버리게 되고 CL이나 염소나 물을 다시 재흡수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고 나트륨을 체내에 계속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전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인체에 나트륨이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면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 이 증상이 생기고 이 증상이 계속 생기면 이 신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초래가 되느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 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 역시 혈장 속에 레닌의 양을 살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소금 섭취를 적게 하면 이 혈장 속에 레닌의 분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레닌이고 여기 이 가로 라인은 이게 나트륨의 양이 되는데 나트륨의 양이 WHO 권고 수준의 요 그래프 상에서 이쯤 되는데 WHO 기준 2.3 g의 소금 양, 나트륨 양이죠. 나트륨 양, 즉 대략 6g으로 볼 수 있습니다. 6g의 소금을 섭취를 하면 이게 레닌의 양이 증가하는 거죠. 레닌의 양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이 엔지오텐신2를 만들게 되고 다시 소금을 흡수하는
RAAS 시스템을 계속해서 작동시킨다. 그런데 이좀 약 10g 이상 소금을 섭취하는 군에 있어서는 레닌의 양이 정상적인 것을 유지를 하더라.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RAAS 시스템이 기전이 되는 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병들이 오더라. 어떤 거?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1, 2형 당뇨가 생길 수 있고 주로 2형 당뇨가 생기겠죠. 대사증후군, 울열성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 등이 생기더라. 싱겁게 먹으면 이런 병들이 오더라.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꼭 돌아가서 이 10편, 11편은 꼭 완전히 마스터를 해 놓으면 내 자산이 됩니다. 내 마음의 지식이 되고, 12편, 13편에서는 역시 데이비드 박사의 Salt Your Way to Health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7편부터 살펴봤습니다. 챕터 7부터. 챕터 7이 역시 RAAS 시스템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장부터 6장을 건너뛰고 챕터 7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저염식으로 인해 만성피로, 부신피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질 좋은 소금이다. 적당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편과 13편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소금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소금을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금을 가려 먹자는 겁니다. 자동차도 여러 종류가 있고 커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좋은 거 찾아서 이제 마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소금은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떻게 너무 무관심하냐,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고. 하지만 지금 조금 이렇게 소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문화가 싹 트는지 모르겠는데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소금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 12편과 13편에서 살펴보았으니까 그 부분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편과 13편의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의 중요성뿐 아니라 그 외 미네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군요. 부신의 혈당 조절의 문제가 생기면 고혈당, 당뇨병,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고 나아가 비만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 비만인들은 미네랄이 없는 정제된 가공식품과 설탕을 먹기에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 몸속 나트륨과 미네랄을 이용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소금과 미네랄 섭취가 안 되면 살을 뺄 수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비만과 소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하잖아요. 이게 소금과 미네랄 섭취가 안 되면 살을 뺄 수가 없다. 야, 이런 건 정말 참 도출하기 힘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구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으면 이것을 깨야 보배가 된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야 된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공부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꿰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추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참 예리한 그런 추론을 만들고 계십니다. 한의학자인 인산 김일훈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소금의 미네랄은 대부분 뼈의 원료가 되고 이 뼈가 강한 사람은 쉽게 살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싱겁게 먹고 뼈가 약한 사람은 쉽게 살이 붙는다. 한방적으로 이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살은 서로 제어가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싱겁게 먹기 때문에 살이 쉽게 붙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모든 대사작용이 미네랄이나 이런 영양물들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되고, 이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되면 역시 비만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사작용을 빠르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잘 시키는 것은 역시 소금이고,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소금물을 적당하게 한 컵 마시고, 또 잠자기 전 1시간에 역시 적정한 양의 소금물 해서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이어트를, 균형 잡힌 시기를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담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네, 14편에서는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연구 결과, 이 편에서는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요즘 미세 플라스틱은 뭐 어디에나 발견되고 있죠. 맥주, 수돗물, 당연히 천일염 또는 정제염, 이 모든 곳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이 아니니까. 그럼 소금인데,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편에서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소금,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 먹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소금 속에 들어있는 간수, 이 염화물 계통을 제거를 하고,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것도 제거를 하고, 또 나쁜 거를 제거를 하고, 좋은 미네랄만 간직한 채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연구를 왜 안 하냐는 거죠. 달나라까지 가는데 지금 소금에 대해서 매일 먹는 소금, 건강에 직결되는 소금, 이런 연구를 왜 안 하느냐 말이죠. 그게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15편에서는 역시 Salt Your Way to Health를 이제 처음부터 서론편부터 살펴보는데, 이 15편에서는 이 책의 서론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이 Salt Your Way to Health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살펴본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임상 경험에 따르면 소금이 부족한 상태가 존재할 때 면역체계가 최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분이 이제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이비드 박사는, 나는 대학교 때 교과 과정에서 소금이 나쁘다고만 생각해서 공부할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 이게 정반대더라. 소금이 없으면 면역체계가 이렇게 기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더라. 그래서 소금이 인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했다. 이런 내용의 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6편은 다소 좀 길었는데요. 인체의 산성, 염기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인체의 산성화는 호르몬 불균형뿐만 아니라 암, 관절염, 골다공증, 칸디다증을 포함한 많은 만성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챕터 2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금의 종류를 구분해야 된다.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과, 정제염에는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첨가되어서 천연염과는 반대로 나쁜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천연염을 먹어야 된다. 인체의 산 연기 평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요즘 우리는
대부분 그 산성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 생성식품을 먹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알칼리를 생성할 수 있는, 우리 인체가 산염기 평형을 좀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런 식품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제일 좋으냐? 당연히 소금 속의 미네랄, 식품 속의 미네랄. 이게 이 인체의 산염기 평형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16편에서는 또 어떻게 하면 산염기 평형을 잘 이루고 또 어떤 식품을 먹으면 좋을까, 이런 내용의 영상을 또 살펴보면서 공부를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산과 염기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과 염기. 그래서 산성 체질, 뭐 알칼리성 체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은 이 챕터를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전에 질문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했다가 잠깐 설명을 추가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과 그 바나듐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미네랄이죠. 미량 미네랄입니다. 크롬과 바나듐에 대해서 알려진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의 경우 인슐린이 세포막에 결합하는 수용체에 관여하는 GTF 크롬의 생성을 증가시켜 인슐린의 작용을 증폭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준다.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을 하게 되므로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 제1형 당뇨의 경우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 투여량을 줄일 수 있고, 제2형 당뇨의 경우에도 감소된 혈당 조절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혈당 조절 기능 향상 외에도 고지혈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미네랄입니다. 바나듐은 세포에서 인슐린과 비슷하게 작용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관련 연구는 적은 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인슐린의 작용을 증폭시켜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 두 미네랄은 알려져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이 곧 너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곧 너의 음식이 되게 하라. 우리가 약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비싸고 뭔가 내 몸을 치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병원에서 약을 타고 왔습니다. 고혈압이 치료가 됩니까? 당뇨가 치료가 됩니까? 비염이 치료가 됩니까? 위염이 치료가 됩니까? 이게 약입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히포크라테스가 지금 시대의 이 케미컬 약을 보면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관절염이 있어서 약을 먹었더니만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약을 넣고 여러 가지 약이 막 같이 짬뽕이 돼 가지고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니까 뭐 심장에도 안 좋으니까 또 심장약을 때려 넣고, 혈압이 생기니까 혈압약을 때려 넣고, 그래서 약 봉지 한 봉지 안에 약이 빨간 약, 노란 약, 흰 약, 어느 것이 좋으냐 짬뽕이 돼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현대인들 아닙니까? 이게 약입니까? 이게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고, 이 말은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 아프면 음식으로 치료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 공부를 하다가 보면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 나열이 됩니다. 대사질환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식품을 또 공부하게 되고 또 다른 대사질환을 공부하게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소금에 대해서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 아무리 좋은 뭐 천하에 좋은 그 산삼이라도 이런 거를 챙겨서 찾아서 먹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인체 내에 소금이 모든 대사작용을 관할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분모를 바탕으로 해서 섭취를 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공부하지 않는 것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초가 없이.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 대체 세라피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오늘은 총정리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